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후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계엄 해제, 그로 인한 탄핵 소추안의 가결,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의 구속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정은 이미 마비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무심했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반성하고 분노하며 나라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이 치닫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서도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대 정당의 횡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법에 근거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윤사멜 목사님께서 새 축복 성의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의 열매가 쉬지 않고 거두는 필리핀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거린 사역 현장에서 임용손 목사님 부부의 건강과 필요한 교회 물건과 건물과 소요되어지는 물질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2025년 되길 원합니다. 미얀마에 드려진 교회를 구원 얻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제2의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도록 부흥케 하시고 케냐의 정경택 선교사님 사역에도 복음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아이들이 큰 비전을 성취해가는 한 해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스리랑카에 건립 중인 교회와 올해 지어질 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 김두한 목사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뛰게 하여 주시고 성신의 도움으로 주의 뜻들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어느덧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또 특강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왜 특강을 준비하는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양자역학에 관련된 특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요새 그 양자역학 기술, 그러니까 양자기술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이러한 학문은 물리학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학문이지만 최근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이거에 관련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양자역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특강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의 양자역학의 실제적인 내용, 양자역학은 이미 물리학에서 다 셋업이 다 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나온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학자들도 너무 잘 아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자연과학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성경을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해석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정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한 양자역학을 잘 아는 성도들이 보기에 저 양자역학이라는 내용 자체도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의 말씀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내용들이 있기에 제가 물리학자이면서 목사인 제가 이 특강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데서도 이제 특강에서 많이 나온 건데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또한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보다는 물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 시간인지 성경 공부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물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물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수학적인 부분,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어떠한 자연적인 사실들을 어떤 식으로 이론적으로 그거를 펼쳐 나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것을 특강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특강자들이 많이 다루는 양자역학, 그러니까 현대물리학이죠. 양자역학보다는 현대물리학이라는 용어가 날 텐데 현대물리학에 대한 개념에 크게 두 가지 가져오는 개념이 상보성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상보성 원리입니다. 이거는 철학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적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나온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쪽에서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적용할 때 그냥 삼복성 원리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물질, 어떠한 현상을 두 가지의 방법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만 얘기를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파동이 뭐고 입자가 뭐고 그래서 이 파동의 성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뭐 영이 성신의 역사가 뭐 땅끝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상보성 원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상보성 원리라는 물리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물질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하나의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전혀 상반된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하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럴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보성 원리가 뭔지 설명을 하고 상보성 원리에서 나오는 입자가 뭐고 파동이 뭔데 그래서 성령의 성신의 역사가 파동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고 뭐 입자로 어떻게 설명되고 하나님의 뭐 시공간을 초월한 게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물리적인 내용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보성 원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물리에서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와 이것을 인용하고 적용하신 분들은 그냥 불확정성이라는 그 단어 갖고 무엇인가 불확실하다라는 이 단어 갖고 너무나 지나치게 적용을 하고 확장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닌데 차라리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어서 물리에서 이런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정성이 있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물리에서 말하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뭐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으로 실제적인 성경에 적용을 하면 완전히 틀린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물리적인 얘기를 히스토리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고 여러분들이 제 특강을 듣고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될 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물리 내용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라는 부분들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듣고 그런 거구나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리학자가 어떠한 자연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확장하고 그들의 방법론을 확장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관련된 지식들 이 지식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끝까지 고집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 형상에 대한 개념들도 오늘 이 파동과 입자에 대한 성질을 알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여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 계시로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66권 안에 당신의 생각을 다 집어넣고 이것도 2000년 전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경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기술하였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말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이 지금 계속적으로 쓰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성경으로 글로 기록이 안 되었을 뿐이지 우리의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사도행전의 글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런 것들이 과학자가 자연현상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빗대서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학에서 대한 역학 체계를 봤을 때 물리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리뷰를 좀 할까 합니다. 여기서 보면 뉴턴 역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자연현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은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자연현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물리학 과학자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시적인 세계로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천체의 운동이라든지 물체의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들 우리가 눈으로서 아니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있는 법칙이 바로 뉴턴 법칙이라고 일컬어지는 뉴턴 역학입니다. 보통 역학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다이나믹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뉴턴 다이나믹스죠. 근데 저는 이 다이나믹스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 패러다임이다, 뉴턴 역학이다 그러면 뉴턴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뉴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연의 현상, 창조 때부터 있었던 자연의 현상을 뉴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통해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양자 역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퀀텀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자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대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뉴턴 역학을 뉴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와 퀀텀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자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나믹스는 바로 그래서 제가 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뉴턴 다이나믹스를 사용하면 뉴턴 다이나믹스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비상대론적인 그러니까 속도가 물체의 속도가 느리면서 그러면서 거시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합니다. 이 거시세계의 현상들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세상에만 살던 때는 이런 뉴턴 다이나믹스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찬양하고 그런 아주 단순한 신앙생활의 초보적인 그런 것만 알면 되죠. 솔직히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상담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뉴턴 역학, 거시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뉴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미시적인 세계에서 있는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거시세계에서는 미시적인 세계를 우리가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뭔가가 계속적으로 과학이 발전되면서 미시적인 세계, 보통 여러분들이 나노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셨죠? 나노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그 물리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보통 나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노미터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9승 메타를 나노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노자가 있으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노 세계는 보통 우리가 원자의 세계는 10의 마이너스 8승 메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옹스트롱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나노 세계다 그러면 원자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나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노 세계다. 나노 세계는 원자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 세계가 바로 미시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뉴턴 다이나믹스로는 뉴턴 패러다임으로는 이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때 얘가 왜 이렇게 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필요합니까? 렌즈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안 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치 달걀 귀신처럼 보입니다. 얼굴이 그냥 동그랗고 뭐 눈, 코, 입이 안 보입니다. 그냥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리를 다닐 때는 문제가 없겠죠.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좀 더 정확히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눈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안경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안경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안경을 사용해야지 여러분들 얼굴을 보게 되죠. 만약에 이게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에요. 밤이면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경을 쓰고 있어서 밤인데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런 안경을 끼면 안 되죠. 어떤 안경을 껴야 됩니까? 적외선 안경을 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외선 안경을 끼면 여러분들 몸에서 나는 열 때문에 빨간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시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으니 미시세계를 볼 수 있는 패러다임, 도구, 렌즈 같은 게 바로 양자역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보여지는 이 자연현상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랑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감각을 하는 건요, 거시적인 세계들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소리들, 개미 기어가는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계속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항성들의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이 일어나는 소리 또한 너무 큰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를 듣거나 아주 큰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인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는 큰 소리를 디텍트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거는 우리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소리가 있구나 없구나라는 걸 구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걸로, 우리가 감지하는 걸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주어지는 이 방법론, 패러다임이요, 다 방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운동 방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학적인 수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역학은 뉴턴 방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양자역학은 슐레딩거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대성 이론은 전에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골드스타인 이퀘이션이나 디락 이퀘이션이라는 거 하는 그런 이퀘이션을 풀면 바로 우리가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에서 있는 필요한 물리량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자장 이론도 양자장 이론이라고 하는 그 수식과 그 체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대론적이고 미시적인 세계의 현상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이해할 때 제가 왜 수식을 쓸 수밖에 없냐면 이 수식을 통해서 현상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 수식을 통해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파동 갖고 그냥 막 사용하고 입자 갖고 막 사용할 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동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입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도 제가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의 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하셨겠죠. 제가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좀 다른 접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학에서 말하는 역학체계는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도구이자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이에요. 도구예요. 도구가 무엇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도구는, 그러니까 손톱깎이는 손톱 깎는 대로만 쓰면 돼요. 이 손톱깎이 갖고 뭐 다른 거를 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손톱깎이를 만든 사람은 손톱을 깎는 목적으로 했죠. 물론 이거 갖고 뭐 다른 데 쓸 수는 있지만 만든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톱깎이가 다른 거를 한다고 해서 이 손톱깎이가 뭐 다른 걸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손톱깎이가 손톱을 깎지 않고 다른 것들 뭘 자른다고 해서 절단기 이런 말을 쓰지 않죠. 걔는 계속 손톱깎이입니다. 다른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자연 있죠. 자연을 성경적인 단어로 다시 바꾼다면요, 피조물입니다. 이 자연은 피조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로 바꾼다면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이 자연은,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이 자연은 다 성경에서는 피조물에 해당이 되죠. 피조물에 대한 정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창조자는 무엇인가를 창조할 때 그 목적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그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밥그릇으로 쓸 건지 물그릇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화장실에 있는 똥물을 풀 건지 그거를 생각하고 처음부터 짓지요. 똥물을 붓는 이 그릇을 물그릇으로 쓴다고 해서 이 똥물 푸는 그릇이 물그릇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처음부터 창조자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 목적대로 되어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 물리학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잘 모르면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 됩니다. 내 뒤에다가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절대로 소설을 쓰지 마세요. 창조할 때 목적이 명확하다고요. 소설을 쓰지 마시고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면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 창조한 창조주한테 직접 물으세요. 그리고 직접 물어서 직접 대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신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역학체계는 지금 말은 다이나믹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체계에서 말하는 게 뭐 뉴턴 역학,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런 다이나믹스는 자연현상을 전부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만 보는 거예요. 뉴턴 역학은 거시적인 세계, 비상대론적인 거시적인 세계.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할 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자역학이 두 개가 있죠.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이 있고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이 있는데 보통 양자역학이 영어로 퀀텀 미케닉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퀀텀 미케닉스는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을 얘기합니다. 초창기에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쓴다 그러면 양자역학이다 그러면은 non relativity 퀀텀 미케닉스에 해당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리학자들은 relativity 퀀텀 미케닉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은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요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한 용어가 나왔을 때 요 구분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은 비상대론적이면서 그러니까 속도가 강속에 비해서 빠르지 않으면서 미시적인 세계를 보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퀀텀 미케닉스를 통해 가지고 전체의 운동을 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영역만을 봅니다.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 중에서. 그리고 또 다른 역학 체계를 발명하는 것은 새롭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발명했다는 얘기는 발견했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고요. 발명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발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이론을 확장하면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보다는 발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학 체계를 발명한다는 것은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패러다임이 바뀌면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아는 패러다임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는 우리의 지식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당신이 지으신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 자연을 좀 더 정확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피조물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럴진저 그 천지를 창조한 그 자존자이시며 그 다음에 직접 그 창조를 하셨던 창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현미경을 많이 예를 듭니다. 현미경은 인간의 시야뿐만 아니라 사고로 확장시켜서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세균이에요. 그전에는 이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는 세균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모르죠. 근데 현미경을 딱 보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현미경이 광학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하는 광학현미경을 보니까 우리의 손에 이런 세균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세균을 먹고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계속 닦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균 한 마리 한 마리도 또 가만히 보면 세균보다 더 작은 세균에서 세균 같은 것이 살고 있는데 그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광학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전자현미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볼 때 내가 보는 게 지금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학현미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세균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균의 세계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자현미경 보면요, 그 세균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세균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을 생각할 때 작아서 안 보였던 것처럼 세균이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세균에 있는 거가 바이러스가 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균의 세계와 바이러스 세계와 더 깊은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원리가 더 깊은 것이 파도 끝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장착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이제 입자가 뭔지 파동이 뭔지가 약간 이제 물리 시간 비슷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입자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입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입자의 물리학자들의 그 입자가 어떠한 개념이고 이 입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해요. 처음에 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당구공 같은 거예요. 당구공 같은 거를 처음에 물리학자들은 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스몰 m과 스몰 라지 m이라고 하는 두 당구공이 있으면 둘이 부딪히죠? 그럼 부딪히고 나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당구공입니다. 당구공 같이. 아니면 천체의 운동처럼 천체가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시 세계에서의 이 물체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측정 가는 거를 처음에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라고 하는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전에 말씀을 드렸죠. 뉴턴 법칙에서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도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만 하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있어서 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물체를 입자의 특성으로 기술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량 중에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도입해서 물리학자들이 뭔가 설명하면 이 물체를 입자의 성질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는 MA라고 여기 써 있는 F는 M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F는 MA라고 하는 뉴턴 법칙이 처음에는 제가 약간 이상하다고 그랬죠. 물체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에 대한 물리량을 속도로 할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속도로 할당을 해서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이게 가속도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관성이라는 물리량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 속도라는 개념에 우리가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밖에서는 제가 정지하고 있지 않죠. 그런 걸 설명하면서 등속 운동하는 놈이랑 물체가 정지한 놈은 똑같은 운동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물리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는 MA라고 하는 거는 이때 당시에 뉴턴이 있을 때는 별로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동설이 1400년 동안 유지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동설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적인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게 계속 발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서 뉴턴 역학이 그러니까 지동설을 처음에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는요, 오히려 천동설보다도 더 안 맞았어요. 천체 운동이 더 안 맞았어요. 어떤 거는 설명이 됐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페르니쿠스는 원운동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이 틀렸어요. 원래는 타원 운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무튼 간에 지동설이 처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동설이 기존에는 천동설보다 더 많이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동설을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마찬가지 뉴턴 역학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달라.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F는 MA에서 F는 DT분의 DP라고 얘기하는 운동량이 도입돼서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10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그러면은 운동량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뉴턴 역학에서 중요한 법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 에너지가 2분의 1의 mv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요 에너지 이거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뉴턴 역학 이전부터.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2분의 1의 mv의 제곱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운동량으로 바꿨더니만 EM의 P의 스퀘어 해가지고 운동량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물리량이 어떤 물리량이야? 바로 속도라는 물리량이 아니라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입자의 성질을 입자의 운동을 할 때는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의 법칙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선운동량 보존 법칙, 선운동량이랑 각운동량은 좀 정의가 다르지만 아무튼간에 선운동량 보존 법칙, 각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 보존 법칙들이
뉴턴 역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보존 법칙으로 활용되는 이유가 바로 입자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이 뉴턴 운동 방정식은요, 이런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처음 볼 수도 있겠지만 저기 끝에 보면 용수철의 심이 마이너스 kx에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후크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운동이 움직이는 거를 dt 스퀘어의 d 스퀘어의 x라고 되어 있는 그 가속도를 요게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거든요. 미분 방정식 형태로 저렇게 쓰면 이 맨 끝에 있는 dt 제곱분의 d 제곱 x 플러스 m k x 이퀄 0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미분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생긴 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여기에 x에 대한 부분들을 풀면 이 x가 바로 물체의 물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위치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이 물체 운동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속도, 운동 에너지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만 알면은요, 시간에 대한 위치만 알면 이 물리량들이 위치, 속도, 운동 에너지 이런 물리량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만 알면 모든 물리량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슐레징거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디락 방정식도 그러니까 어떤 운동 방정식의 이름이 나온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알면 그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물리량들을 찾아내면 그 물리량에 관련된 다른 현상들, 그 물리량이랑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수식들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이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뉴턴 역학에서는 뉴턴 방정식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슐레딩거 방정식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양자역학은 슐레딩거 방법론이 슐레딩거 방정식만 있지 않죠. 슐레딩거 방정식도 있고 뭐 그걸 파동역학이라고 하는데 슐레딩거의 파동역학, 그 다음에 뭐 행렬역학 뭐 이런 방법이 또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뉴턴 방정식을 통해서 어떤 물체의 초기의 조건과 외부의 힘을 알면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의 위치를 알게 되면 모든 물리량을 알기 때문에 뉴턴 역학을 결정론적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혀져 있는 사람, 뉴턴 역학에 박혀져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론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예정론에 얘기할 때도 이 결정론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정론이랑 안 맞는데?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거를 다 아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 것도 다 알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배반할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정론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봇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잘못되니까 뒤에 막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이 말하는 예정하사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의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을 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결정하면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예정론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진 않을 겁니다. 또 신학자리랑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지금 예정론에 대한 그러니까 논쟁이 많이 되는 게 이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정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고방식도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퀀텀 미케닉스의 양자역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러면 예정론을 보면 어떻게 볼 건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뉴턴 역학은 거짓 세계를 바라보는 과학자의 패러다임이 되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두 입자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심이 만유인력이라는 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이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의 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사실은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걸 모르셔도 되는데 기억하시고 요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자연을 구성하는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게 만유인력, 전자기력, 강한 행력 그래서 강력, 약한 행력 그래서 양력 네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행성 간의 그러니까 입자 간의 힘을 바로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인력은 거시세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두 전하를 띠고 있는 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이 전자기력이 바로 원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시세계라고 얘기하는 양자역학에 해당되는 원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라고 하면 가운데 원자핵이 전자가 있거든요. 바로 이 전자가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 안에 양성자라고 하는 놈이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가 말하는 양자역학의 초기 양자역학은 다 이 전자의 운동입니다. 전하가 튄 놈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인 세계고요. 여기서 핵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그 원자핵 안에 핵자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게 바로 핵력이 됩니다.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어려워서 굳이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얘기들은 여러분이 다 들어봤던 얘기고 그리고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정도 지식 갖고 그 다음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역학에 해당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입자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잘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로 물체가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당구공이 간다고 했을 때 실제 저 당구공이 부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피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이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했을 때 이 입자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정하지 않고 이 입자가 질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피를 갖고 있는 놈이 아니라 그냥 점으로 되어 있어. 점으로. 그러니까 질점이라고 하는 질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뭐만 있냐면 질량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질점이라고 하는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건 부피가 없다는 거예요. 자, 부피가 없는데 어떻게 질량을 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피가 있어야지 거기다 뭔가를 부과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부피가 없는 아무것도에도 거기다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뉴턴 역학은 이 질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위치만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물체가 질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부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피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 물체를 부피가 있으니까 이 물체를 어떻게 우리가 간주를 하냐면 마치 연속체로 되어 있다. 물체가 이렇게 연속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작은 질점같이 아주 작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쪼갭니다. 쪼갭니다. 그래서 그 쪼갠 놈을 다 더하면 전체 큰 부피를 갖고 있는 놈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도입이 바로 수학에서 말하는 극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물체를 조그맣게 자르는데 이 조그만 거를 점점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 조그만 게 어느 정도 조그맣게 자르냐면 마치 이 조그만 부피가 0은 아닙니다. 0이면은 부과할 수 없으니까 마치 0이 될 때까지 그 부피를 줄어드는 거를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개념이 바로 뭐냐면 적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미분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변화율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순간 속도랑 그 다음에 평균 속도랑 얘기를 했죠. 순간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시간 사이의 변화량이거든요. 거리의 변화량을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그게 이제 속도의 정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단위 시간당 그 속도를 시간의 간격을
계속 줄입니다. 줄이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수식 보면 리미트라고 LIM 해가지고 이렇게 쓴 표시가 그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미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개념과 적분이라는 개념은 극한이라는 개념인데,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영상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하면 0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0이랑 무한대가 뭔가.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무한대는 뭔가, 0은 뭔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로, 이거는 이제 물리가 아니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다. 모든 거를 알고 모든 능력을 행한다는 그 전지. 그게 무한대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면 얼만큼 알아야지 전지한 건가? 전능은 모든 능력이 있다.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이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지 전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전지가 뭐지? 전능이 뭐지? 이게 수학자들의 실제 고민입니다. 수학자들이 고민한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거 뭐 재밌어 하시니까. 자, 1m가 있고 여기 2m짜리 줄이 있어요. 1m짜리 줄이 있고 2m짜리 줄이 있습니다. 1m짜리 줄이랑 2m짜리 줄이랑 어떤 줄이 더 깁니까? 2m. 2m가 더 길죠. 당연히. 자,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이거랑 길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m의 한 점에서, 그러니까 시작 한 점에서 2m의 한 점으로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m라고 하는 점이랑 2m라는 점을 매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매핑이 쭉 가면 2m에다 매핑이 되겠죠. 그러면은 1m에 쭉 간 게 2m에 매핑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수학에서 1m보다 2m가 크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1m에 있는 점에서 2m에 있는 점으로 다 매핑을 합니다. 1대1 매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1대1 매핑을 하는데 2m에서 1m에서 나온 놈에 여기에 매핑하지 않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놈이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 치역이 이렇게 있으면 숫자로 치면 1, 2, 3이 있고 이쪽에 1, 2, 3, 4가 있다고 치면 1은 1, 2는 2, 3은 4. 근데 여기 4는 없는데 여기 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역보다 치역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죠. 이해되셨나요? 자, 수학에서 어떻게 되냐면, 수학에서 이게 크다라고 증명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1m나 2m 있으면 여기서 1대1 매핑을 해서 이놈이 다 매핑되는데 이쪽 2m에서 매핑이 안 된 놈이 있으면 2m가 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데 1m에 있는 점이 몇 개일까요? 자, 1m에서 2m로 가려면 여기 점을 이렇게 보낼 점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 점이 몇 개예요? 무한대예요. 그리고 2m에 갈 놈도 무한대예요. 얘도 무한대고 무한대예요. 결론이 뭐예요? 수학적인 그런 개념이면 1이랑 2m는 이퀄이에요. 둘 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사고가 얼마나 지금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무한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m랑 2m는 우리가 보면 누가 봐도 2m가 큰데 수학적으로 증명할 때는 1m랑 2m랑 했을 때 두 개가 같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말한 극한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미분이랑 적분이라는 개념이 극한의 개념을 썼는데 델타 t가 0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뭐냐면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이 똑같으면은 변화가 안 돼요.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 시간이 거의 0.0000000초 그게 이제 그게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지구 끝까지 뭐 아니면 천지 창조부터 지구 멸망할 때까지 0.000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델타 t가 0으로 보낸다는 뜻이. 그게 바로 극한의 개념입니다.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는 뜻이.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 수학적으로 무한대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 통해 가지고 말이 되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아는 거를 따지다 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자들이 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질량 중심이다라고 해서 한 점에 그 질량을 대표하는 한 점을 정해서 그 한 점이랑 또 다른 물체의 한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 움직인다. 그러면 스몰 m이랑 라지 m의 질량 중심점이 있죠. 질량 중심점, 질점점 생각하는 그 질량 중심점이 서로 충돌해서 나가는 것처럼 계산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구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발견된 게 뭐냐면, 자,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입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부피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M1과 M2의 만유인력 법칙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R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고요. M1과 M2는 물체의 각각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라지지는 두 놈이 나타나는 그 만유인력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처럼 뭔가가 하려면 충돌하려면 얘가 접촉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접촉해야지 뭔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두 놈이 접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주고받고 있어요. 실제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접촉도 하는데 힘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죠? 뭔가가 M1이 M2에다가 뭔가를 줘서 내가 있음을 존재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이 없어 지금. 뉴턴 역학 때는. 그냥 이게 뭐지? 뭐 그래서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파동이 있을 때 좀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뭔가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죠. 그러면 내 목소리가 음파라고 얘기하는 파동을 해서 이 공기를 때립니다. 이 공기를. 그러면 이 공기의 그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에서 얘기하면은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온 우주에 폭발이 그러니까 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게 안 들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기가 없어 소리가 우리한테 안 와서 그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소리가 들린다고 해보세요. 가끔 가다가 드라마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들리는 소리 막 들려가지고 막 되게 고통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뭐 귀신의 소리가 들리다. 아무튼 다른 사람이 안 듣는 소리 들을 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떨어진 두 질량 사이의 만유인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장이라 필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필드라는 개념이 약간 파동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중력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뭐 한참 뒤로 한 거지만 중력장을 도입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이 중력장에 대한 부분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력장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공간이 쉰다 뭐 이런 개념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시공간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 우주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간이 평평하지 않고 쉴 수도 있다. 질량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것도 일단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입자가 뭔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는 고대 시랍
철학자들부터 고민을 했어요. 자연을 구성하는 구성하는 게 뭔가. 당연히 그런 거는 이제 철학자의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작은 알갱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작은 알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이 쌓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떠한 물질.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이름을 썼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 원자.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거를? 애톰. 애텀이라고 얘기하죠. 애텀이 무슨 뜻입니까? 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쪼개진다는 뜻이야. 어는 반대죠. 어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어텀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준 거예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게 제일 작은 거죠. 그 작은 알갱이로 구성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작은 놈들이 있어서 그 놈들이 쌓여가지고 됐다. 그러면 작은 놈이 쌓였다 보니까 그게 입자죠. 어떤 부피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물리량이 있으니까 입자입니다. 근데 뉴턴 역학에서는 이게 이제 옛날에 나온 입자의 개념이에요. 뉴턴 역학에서는 공간과 시간과 입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변수로 써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양자역학으로 넘어오면서 뉴턴 역학에서 사용했었던 입자의 개념이 바뀌고 시간과 공간도 공간 따로 시간 따로였었는데 시공간이라는 거 하나로 가고 그러니까 기존의 뉴턴 역학에서 생각했던 그 패러다임에서 생각했었던 중요한 그 패러다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턴 역학을 지지하는 터미널로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영어를 얘기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어 뜻을 하고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사용을 하는데 단어 뜻이 다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 뉴턴 다이나믹스 패러다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그 정의되어 있는 단어, 기본 단어죠. 그 단어의 개념 자체가 양자역학으로 오면서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개념이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뉴턴 역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은 양자역학에 있는 시간, 공간, 뭐 입자 그렇게 하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입자나 파동의 성질을 사용하려면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알고 사용을 해야지 뉴턴 역학에서 사용했던 입자와 파동의 그 단어 갖고 양자역학의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름이 똑같다고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냐면 작은 알갱이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알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입자의 개념이 기존에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체의 입자의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개념이 어떤 거냐면 입자의 개념이 특정한 물리량이 있을 때 특정한 물리량이 어떤 값을 갖고 있어요. 값을 갖고 있겠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값을 갖고 있다든지 뭐 전하량을 갖고 있는데 이 값이 실제적으로 자기 연속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값들이 아까 입자가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물리량입니까? 가장 작은 그 물리량이 어떤 물리량이에요? 부피죠, 부피. 이해되셨나요?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작은 알갱이는 바로 부피죠, 부피. 부피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피가 아주 작은 얼마만큼의 그 작은 거 이상은 더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건 실제적으로 부피라는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리량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입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특정한 물리량이 있을 때 그 물리량이 어떠한 최소의 값을 갖고 그거 이하로는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밀리칸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 물체가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전하는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전하를 측정하다 보니까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값을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작은
전하량을 갖는 걸 찾지 못했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그러면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뭐 이런 전하량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이 제일 작다라고 치면은 1.5는 못 가져도 1.6보다 작은 1.5는 못 가져도 1.7은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자연이 신기한 게 뭐냐면 1.6인데 1.7을 못 가져. 가장 작은 기본 전하량이라고 되어 있는 고놈의 정수배만 가져. 1.6, 3.2 이런 식으로만 가져.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띄엄띄엄 만들었어. 그래서 입자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량이 입자의 성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 전하량이 이러한 띄엄띄엄 그거를 띄엄띄엄 값을 갖는다라는 걸 영어로 퀀텀이라고 얘기해요. 띄엄띄엄이다. 그래서 퀀텀 미케닉스라고 하는 거는 물리량이 띄엄띄엄 양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뒤에 이제 양자역학에서 좀 설명하지만 막스 플랑크가 흑체 복사 20세기의 가장 문제 중에 그 양자역학을 문을 열었던 게 흑체 복사 곡선이거든요. 흑체 복사에서 나온 이 빛을 보는데 이놈이 어떻게 해도 기존에 있었던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스 플랑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나오는 빛의 에너지를 어떠한 에너지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보다 아래의 크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가질 때 여기 N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자연수예요. HU라고 하는 그 에너지, 이 에너지의 정수배로만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계산이 안 되니까 뭐 이것도 해보 저거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해보 저거 그러니까 이게 되네? 그래서 이제 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냥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상보성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는 왜 원리자를 붙였냐? 법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원리잖아요. 원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 원리라는 단어를 쓰냐면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원인은 몰라. 그런데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때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 원리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한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규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원리의 개념. 근데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평생 안 된다고 친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자연을 구성하는 데 있는 어떤 원리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지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해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상보성 원리와 불확정성 원리가 자연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인데 이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생을 의질나게 했어요. 불확정성의 원리는 더 난리 부르스를 떨었고요. 예. 이 개념이 기존에 있는 개념을 확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래요. 상보성 원리도 마찬가지. 왜 그런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랬는데 그거를 실험적으로 찾아낸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강전 효과라는 걸 찾아냈어요. 강전 효과에서 그 광이 빛이고 전이 전자예요. 그러니까 빛을 써서 전자를 하게 하는 그 실험을 통했는데 이 전자가 나오는 놈이 왜냐면 에너지를 크게 많이 가하면 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 전자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이 아무리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도 여기 쏴주는 에너지가 어떠한 자기가 갖고 있는 진동수의 아래쪽에 진동수를 갖고 있는 놈으로 에너지를 쏴주면 아무리 많이 쏴줘도 나오지 않을까. 어떤 진동수 이상을 쏴줘야지만이 그때부터 나온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야? 라고 봤더니만 HU라고 얘기하는 막스 플랭크가 얘기하는 고에너지, 알겐이죠. 그렇죠? 고에너지 이상 나올 때부터 입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그 작은 에너지는 안 나와. 연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속적이지 않은 거죠. 가장 작은 기본 에너지 양이 있고 그 이상부터 나와서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에너지를 그래서 광자라고 환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광자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막 말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광자는 이제 빛의 입자가 광자거든요. 근데 이 광자라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HU라고 하는 이러한 가장 작은 알갱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입자예요. 그러면 빛이 실제로 빛이 그러면 이렇게 알갱이를 있는가 우리가 아는 입자처럼 그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부피잖아. 이 광자가 빛이 이렇게 에너지가 띄엄띄엄 값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에너지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광자니까 강자인 입자가 막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계속 볼게요. 큰일 났네. 이제 파동이 더 할 얘기 더 많은데 입자 갖고 보통 입자 갖고는 보통 얘기하지 않는데 파동 갖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이제 파동은 좀 천천히 봐야 돼. 자,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동에서 중요한 거는 간섭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입자가 아까 입자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입자의 성질을 갖고 최소값을 갖는 건 물리량을 갖고 뭔가를 상호작용하는 개념이라면 파동은 이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하냐? 그럼 파동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게 파동의 성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파동의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간섭이에요. 파동이 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섭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영의 이중슬립 실험이라고 하는 이 실험에 대한 부분이고 그림이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면은 저걸 간섭무늬라고 하는데 저런 무늬가 생깁니다. 간섭무늬가. 그래서 저렇게 생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저 파동이라고 하는 놈도 수식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파동 방정식이라는 파동 함수인데 파동 함수가 여기 뭐 복잡하게 썼는데 모르셔도 되고 여기 보면 사인이라는 놈이 되어 있죠. A는 사인.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삼각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삼각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삼각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삼각함수가 뭔지 모르셔도 돼요. 삼각함수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그림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여기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피어리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반복적으로 이런 모습이 처음에 0에서부터 올라와서 최대값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서 0 지나서 밑에서 해가지고 이게 대칭적으로 저게 무한 반복하는 거를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런 파동이 있을 때 요 파동이 두 놈이 그랬을 때 요 파동에서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높이가 있죠. 저 빨간 것에서 높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파동함수에 보면 A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진폭이 됩니다. 이거는 뭐 수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중학교나 초등학생들한테도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파동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파동이고 저 높이가 바로 우리가 진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놈이 됐으니까 처음 시작했다가 자기 자신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반복 운동을 할 때 처음에서 출발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그러니까 원운동 같을 때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이해되셨죠? 파동에서는 원래 출발한 데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그러니까 저 파동이 알면 지금 이 파동에서 보면은 X축이 지금 시간에 대한 축이고 Y축이 지금 이게 원운동했을 때의 그거는요 위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게 좌표 궤적이죠. 다시 질문. 시간과 위치의 좌표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첫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원래는 X축, Y축 2차에서 X축, Y축 위치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알지 시간 좌표는 없단 말이에요. 시간은 우리는 현재에만 사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좌표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좌표계를 만들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런 세상은 존재해요? 존재하죠?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저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좌표계를 만들어서 좌표계를 통해 가지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좌표계는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좌표계라고 했지만 이 좌표계는 우리가 존재하는 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거나 존재하는 좌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에 있는 물리량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게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저 그림을 그린 놈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게 이제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에 대한 성체를 갖고 삼각함수를 보게 되면 저놈이 바로 주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K가 람다, 그리고 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놈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처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시간에 그 위치가 이제 만약에 물 파동하면은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면 한 주기, 그러니까 시간이죠. 주기는 뭐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자기 자신을 오는 시간이 한 주기라고 그랬죠. 그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파장이라고 얘기해요. 람다로 표시해 있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기는 뭐냐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오는 게 그게 주기예요. 그 시간이. 파장은 뭐냐면 한 주기에 이동한 거리가 파장이에요. 한 파장. 그러니까 주기랑 진동수는 뭐냐면, 주기는 뭐냐면 원운동을 하면 한 바퀴 돌아서 걸리는 시간이 주기야. 이해되셨죠? 진동수는 뭐냐면 1초에 몇 바퀴 도느냐라는 게 진동수야. 그러니까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를 알면 진동수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운동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인 운동은 다 저렇게 파동의 형태를 쓸 수 있고, 주기와 파장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뭐냐면 물체가 반복 운동할 때 그 한 번 그 운동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보통 T라고 씁니다. 그리고 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기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파장이에요. 파동이 이동한 거리가. 진동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기는 이 운동이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진동수는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했는가. 그게 진동수예요.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아노 같은 거 칠 때 다 진동수를 얘기하죠. 그게 바로 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수를 얘기했다. 그러면 거의 다 이거는 파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이 진동수라고 얘기하는 게 파동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는 입자는 뭐라 그랬어요? 입자는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거는 입자라는 개념을 사용했구나 라고 하면 맞는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어떤 물체의 운동을 파동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면은 이놈의 진동수가 얼마고 이놈의 파장이 얼마입니다. 파장이라는 단어와 진동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파동의 성질을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파동으로 주어져 있는 그 물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빛이에요. 빛. 그래서 저기 그림 그리는 게 이제 빛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0.7 마이크로메타. 이건 이제 파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마선이 에너지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 끝에 보면 0.1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를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하고,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나노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파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파장이. 그러니까 감마선 같은 거는 파장이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파장이 작으니까 웬만한 데를 다 지나가면서 아까 에너지가 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동수거든요.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크니까 감마선이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른 거는 잘 모르시니까 그냥 간두고 우리가 아는 가시광선. 자, 자외선이랑 적외선이 있는데 어디가 에너지가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우리한테? 자외선이랑 적외선이랑
어떤 게 더? 자외선. 가시광선의 바깥쪽에 있는 게 빨간 호초 파란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게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자자가 보라다자야. 그러니까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에요. 빨간 호초 파란 빨간 거에 바깥쪽에 있다가 빨이 적이니까 적외선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쪽이고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외선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피부를 다 이제 뭐 망가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자외선이 왜 위험하냐면요. 자외선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까 파장이 작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파장이 적다. 이거 파장이 적죠. 진동수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파장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피부가 있을 때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이 왜 안 좋냐면 우리가 자외선이 피부에 레이어가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외선 같은 경우는 파장이 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한번 훑고 지나가는데 자외선은 하니까 피부를 그냥 세포를 다 건들면서 가니까 피부에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외선이 안 좋은 거예요. 적외선은 그냥 한 번 훅 훑고 가는 거고 자외선은 이 안에서 그냥 계속 하면서 세포들 다 건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커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파장은 정에서.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빛이 파장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중첩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동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아까는 삼각함수 다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파가 있을 때요. 이게 똑같은 파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파를 똑같아요. 진폭도 같고 그다음에 주기도 같고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모양이 여기선 0부터 시작했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가고 똑같이 생겼는데 출발점이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 이 두 개를 합성을 합니다. 합성하는 거를 그러니까 두 파를 중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두 개를 중첩하든 세 개를 중첩하든 중첩했다고 얘기할 때 중첩하는 거를 합성파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중첩된 결과예요. 얘가 합성파가. 근데 신기하게도 보세요. 자, 이 파 두 개의 파는 똑같이 생긴 놈인데 약간 초기값만 다르게, 그러니까 시작점을 다르게 하니까 이 두 개를 중첩을 했더니 어떤 놈은 이놈의 두 배가 되는 놈이 나오고 이놈은 아예 나타나질 않아. 근데 우리는 얘를 측정하거나 얘를 측정하는 거야. 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서 빵떡이 된 거야. 그냥 0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런 것만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파동의 성질로 입자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입자가 뭐라 그랬죠? 어떤 하나의 영역에 이렇게 쏙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파동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확률이 다 있어요. 파동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근데 이놈이 여러 파가 중첩을 하잖아요. 그럼 합성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요 끝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저희에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진폭이 있고 저 무한대 이쪽 끝에 있는 놈은 아예 진폭이 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에 대한 성질을 파동으로 할 때는 이거를 웨이브 파켓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수많은 파장을 갖고 있는 놈을 다 더하면 그러면 이게 웨이브 파켓이 만들어져서 입자의 성질을 우리가 파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존재하고 있어. 근데 여기도 존재하니까 파동의 성질이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저 무한대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소리야.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우리가 입자리 있는다는 거는 이렇게 있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무한대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있는다는 얘기예요. 얘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존재는 합성파, 중첩의 결과로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첩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첩하기 전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면 무한대 있잖아요. 이러니까 여기에도 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것조차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을 설명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지금 재밌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네네네. 그거네. 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파동에 대한 설명만 하고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지금 끝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뭐 할지 또 이제 예고편을 해야지 또 많이 봐주시겠죠.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그러면 빛이 제가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자기파라고 그러는데 근데 빛이 원래는 입자라고 뉴턴 때는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또 파동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입자와 파동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왜 입자라고 했다가 파동을 했다가 그러는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입자와 파동에 대한 개념을 실제적으로 이 파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물결 파동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수학적인 그러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동이 아니다. 무한대에 어떤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역학적 파동이 뭔지 전자기 파동이 뭔지 양자역학이 슐레딩거 방정식의 파동역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양자역학 파동이 뭔지 다 달라요. 같은 파동이라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고 또 빛이 입자다 파동이다. 또 전자가 입자면서 파동이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식으로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고 수식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끝내야 되니까 수식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역학적 파동이라고 되어 있는 저 위에 있는 수식. 저 수식이 바로 파동이었을 때 여기 보면은 x제곱 그 다음에 t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분이에요. 2차 미분인데 x는 위치고 t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u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이 u라는 변수가 역학적에서 우리가 관측하는 물리량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저게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각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눈으로. 그렇죠? 각도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기서 u라고 되어 있는 놈이 위치가 될 수도 있고 각도가 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형태의 파동 방정식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x제곱이 있고 t의 제곱이 있고 이게 v의 제곱이 있잖아요. v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v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t의 제곱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바로 이 파동의 속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놈이 있으면 이 파동의 속도가 저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학적 파동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도출해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파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로 이렇게 친다든지 물에서 수면파가 간다든지 우리가 말을 하면은 말은 아니군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이 역학적 파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서 전자기파도 지금 보세요.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 보세요. 역학적 파동 방정식이랑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거의 같죠? 그냥 전기장애로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전자기파기 때문에 여기 자기장이 들어가도 똑같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V제곱이다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값을 통해 가지고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구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근데 그게 실제로 측정한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자기파가 파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파동 방정식으로. 그러면 이 전자기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결파처럼 이렇게 전자기파가 물결파처럼 이렇게 전자기파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전자기파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수면파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역학적 파동에서 전자기파가 파동에 대한해서 1차 파동의 개념 확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차 개념의 확장이라는 것은 역학적 파동과 정기적 파동은 수식은 같은데 파동의 성질은 하지만 전혀 다른 파동이라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이름만 똑같지 전혀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통해서 역학적인 파동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성질을 가져온 거지 그 눈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 확률파라고 하는 게 슐레딩거 방정식인데 요거는 조금 뭐 정리가 안 되는데 요것도 정리하면은 아까 같은 저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게 파동 개념의 2차 확장이에요. 파동 방정식이 나와요. 여기서도. 그러면 위에서 전자기파나 역학적 파동 같은 그런 파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률파라고 하는데 확률파가 파동의 성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진짜 파동이 돼서 여기서 말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게 그 입자가 그런 파동이 돼서 그 파동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치 파동에 확률이 있으니까 물체가 거기서 파동에 대한 확률이라는 게 발견할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 무한대도 확률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 같은 게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은 뉴턴 역학의 생각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나 전자기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학적 파동, 다시 말해서 뉴턴 역학에서 우리가 그려지는 그 그림을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여기다 집어넣으려니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물리를 아는 사람이나 공학자들이 볼 때 그게 틀린 건데 거기서부터 틀리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성경에다가 적용하는데 어떻게 성경에 대한 내용이 맞다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동은 역학적인 파동에 대해서 대부분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확률파라고 하는 파동은 우리가 아는 그러한 개념의 파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여기서 뭐라고 썼습니까? 파동의 개념을 확장한다 그랬죠. 1차 확장, 2차 확장. 이 확장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있는 파동의 개념이라 개념적인 거 같은데 해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파동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파동과 또 입자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생각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신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또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학의 세계는 무한하다 이렇게 우리가 과학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적용하면서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과학보다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로이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또한 세계 선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자, 오늘 우리 식사 기도는